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게 AI 때문에 다 바뀌어요. 근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디바이스의 변화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제2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커스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AI 쪽에서 소부장 밸류 체인을 보려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업체들이 뜰 수밖에 없죠.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반도체의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오히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달리죠. 적당히 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달리나 싶을 정도로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또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23년 말이 엄청 포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2024년 새해도 조금은 활기차게 시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표님 말씀대로 4분기 반도체 수출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또 강하면서도 유난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 뚫는 이런 움직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업황으로 보면 사이클 초입이에요. 이제 초입이고 이게 이제 4분기의 데이터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로 보면 반도체 4분기 그러니까 12월 그 한 달 수출이 110억 달러 정도 돼요. 110억 달러 되는데 이게 15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보면. 그리고 분기로 보면 한 300억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한 290억 달러 후반대 정도 나왔는데 이게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속 그 작년에 이제 중기적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3분기에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4분기에 이제 주문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게 이제 바닥 시그널 잡고 상승 시그널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12월하고 1월 초부터 왜 이렇게 달리냐? 항상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존 추정치보다 서프라이즈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HBM이 작년에 딱 그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이 40% 평균 성장률.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있다가 70%대. 그리고 89%. 결국 작년 대비 올해 성장이 17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나와주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요. 그리고 정작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빠지죠. 우리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기억나죠? 정작 엄청난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그때가 거의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 같은 WSTS 같은 데서 나온 게 데이터가 11% 성장이었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이. 네네. 그러다가 테크인사이츠 같은 데서 17%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IDC라는 시장 조사 업체는 20%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폴트 값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40% 이상. 보수적인 시장 조사 업체들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무조건 40%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촬영 날짜 1월 3일이잖아요. 네네. 어제가 이제 첫 거래일이었죠. 그쵸.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무겁던 원익 QNC 같은 업체들 그리고 심텍 같은 기판 업체들 막 이런 업체들이 막 날렸거든요. 그리고 리노공 같은 업체들도 막 10% 올랐어요. 네네. 그럼 왜 이러냐? 일단 이제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삼성이 감산을 어느 정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감산량이 35%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정 100% 가동하면 100인데 이거를 65, 70까지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4분기부터 얘들이 빗 그로스를 보니까 빗 그로스가 늘었어요. 디램이 27%가 늘었고 낸드 플래시가 41%가 늘었어요.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작년 연초 디램 점유율 격차가 18%포인트였는데 이게 3분기에 4.4%포인트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 그 임원들이 굉장히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도 1등 뺏기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HBM 밀리죠. 그 D램도 지금 계속해서 서버 쪽은 SK 하이닉스한테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주가로 보면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삼성이 하드캐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40%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80% 후반대가 올랐어요.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HBM하고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삼성의 본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막 생기고 있던 차이였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더 이상 기술의 삼성이 아니야 의문이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주문형화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삼성을 압박하니까 이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은 마켓시어 1등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감산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조가 빨리 간다 그러면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제 주가는 신났지만 저는 약간 좀 약간 아쉬웠어요. 이번 사이클 감산 스케줄을 좀 뒤로 갈수록 이번 사이클 좀 길게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적자가 컸잖아요. 그렇죠. 수십조 적자를 냈거든요. 요걸 좀 만회하려면 이번 사이클 좀 길게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이 또 네, 안타깝네요. 네.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삼성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은데 차세대 기술에서 밀리고 새로운 트렌드에도 밀리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TSMC하고의 뭐 파운드리 경쟁도 별로 시원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메모리 쪽에서 헤게모니라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점유율, 마켓시어를 확대하려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승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상승으로 접어든 거잖아요. 실제로 3분기 보면 빗 공급 기준으로 보면 2%가 줄었어요.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2%가 줄었는데 가격이 두 자릿수 오르면서 실제로 매출은 1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하는 건 Q가 아니라 P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약간 또 삼성이 초를 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제 15%에서 좀 홀드를 해서 끌고 갈지 이거는 이제 삼성의 스탠스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번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폭과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지금 삼성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감산 흐름이 기존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다면 사실상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고 좀 크게 갔을 텐데 네네. 이번에 삼성이 4분기 발표 보니까 네. 예정대로 그 감산 폭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좀 짧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만약에 이제 삼성이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사실 가격이 더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12월하고 1월이 막 좋을 수 있는데요. 이게 딱 뽑아먹고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확 당겨서 이제 한 방에 반영해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사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대표님께서 기존에 설명해 주실 때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네.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보유 기간 자체가. 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기존에 보던 뷰대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이 이제 비트 그 공급을 얼마나 늘리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그렇게 늘리더라도 이제 뭐 만약에 삼성이 뭔가 올라오는 수요를 보고 공급을 그렇게 늘렸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데 공급을 이렇게 이제 늘린 거라 그러면 이제 안 좋죠. 사이클. 그렇죠. 오히려 사이클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빨리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요 회복을 우리가 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공급단에 뭔가 예전과 달라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는 좀 더 좀 이 흐름을 긴밀하게 좀 계속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 상반기에 봐야 되는 이벤트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감산 그 스케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연초에 땡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연초에 땡겨서 써버리면 이제 중요한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제가 어제 기사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해 또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라는 발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감산하면서 어떻게 해서 좀 줄인다 이런 느낌일
있었는데 올해는 업황이 완전하게 지금 개선된 게 확인이 안 되는데도 이러한 초기 흐름에서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늘린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뭔가 흐름 자체가 되게 급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는 정치의 해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정치 이벤트들이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되게 많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미국 재선 이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현재 여당이자 대통령인 바이든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제 칩스법하고 IRA 인플레 감축법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강한 경기를 끌고 간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외자 기업들, 특히나 이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기업들은 스마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용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고요. 스케줄 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총선이죠. 총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열심히 해서 고용 창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도 또 불확실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가서 얼마나 투자해서 이렇게 까보면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캐펙스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캐펙스보다는 아무래도 클린룸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그냥 이런 텁 타놓고 이렇게 확보해놓고 나중에 수요가 올라오면 이제 장비를 넣고 세팅하는 그런 용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캐펙스 투자하는 게 기존의 공급량을 100인데 이게 120, 130 늘리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또 R&D 쪽이 많이 들어요. 지금 차세대 선단 공정이나 뭐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렇게 대부분 연구개발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쪽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에 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해야겠네요. 그 블러핑이 당하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시클리컬 투자를 뭐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녹여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시죠. 예. 그래서 저게 선언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져 있어요. 삼성조차도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막 지금은 돈을 막 지를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금리 인하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해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존에 고금리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해서 좀 밀어놨던 투자들을 올해부터 조금씩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 금리가 뭐 올해 뭐 6번 인하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을 지금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렇죠. 조변 섞게 하는 게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고, 특히나 파월을 뭐 신뢰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지금 다수의 기대감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에 확실하게 지금 상반기에 좀 집중화 되면서 반도체 흐름이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반도체가 뭐 기저효과가 워낙 또 센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외에 지금 뚜렷한 성장 산업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떤 그 글로벌 정세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 4분기에도 굉장히 무역 수지가 좋았는데, 한번 이렇게 무역 데이터를 한번 쭉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 IT의 신 이영수 채널에서 그 무역 그 수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쭉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대부분 반도체 같은 이런 그 중간재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요. 달러를 벌어오고, 대부분 달러가 어디로 나가냐면 원유로 나가요. 기초 원자재.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무슨 우리 산유국들 있죠. 호주,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런 데다가 엄청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건 이제 뭐 반도체하고 약간 연결된 이슈기도 하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최근에 미국 셰일 오일 증산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ESG 트렌드 때문에 그렇죠. 강화를 했었는데 유정수를 더 막 뚫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셰일 쪽에서 증산이 일어나기 어려운 게 유정을 신규로 더 뚫기 어려울 거야 라고 이제 이게
전제였거든요. 그리고 셰일 업체들의 그 재무적인 구조가 너무 취약해져 있어서 유정을 투자하는데 돈이 굉장히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산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빈살만 같은 경우도 막 바이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뒤통수 탁 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증산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게 기술 혁신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다 뽑아냈던 유정이라고 닫아놓은 것들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여기 있던 그 원유의 10%밖에 못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킹 공법이라는 게 그 관을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넣어가지고 암석을 파쇄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보다 암석을 훨씬 더 파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물 가지고 이렇게 쫙 뽑아냈다 그러면 요즘에는 개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뽑아내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죽어있던 유종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파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에 유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는데 수입이 나쁘지 않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국가거든요. 거의 우리나라가 그 내수 대비해서 거의 수출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레버리지 거의 3배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독일이나 중국, 뭐 일본 같은 제조업 국가들을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뭐 수입 상황은 괜찮아지는데 수출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워낙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우리 주식시장이나 한국 자산시장에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 속도의 시간은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해 저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금리 인하를 좀 뽑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네. 맞아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그럼 올 한 해 반도체 투자에서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감산, 메모리 감산의 그 스케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I입니다. 결국 AI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삼성 가우스가 나와서 실망할 때가 기회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갤럭시 S24 나오면 이제 가우스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나올 텐데 뭐 좋으면 진짜 제 예상이 틀렸다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우스에 대한 평가가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그 관련주들이 밀린다 그러면 그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본 게임은 가우스가 아니라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제미나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온 AI 모델인데 여기 나노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이에요. 나노 1, 2가 있는데 1이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18억 개고 나노 2가 32억 5천만 개예요. 이제 요게 온 디바이스 AI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를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꽤 그럴듯한 괜찮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진짜 킬러 어플리케이션 하나 나온다 그러면 정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강하게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2025년이 본 게임인데 주가는 또 기대감은 올해 내내 이어지겠죠. 네. 그럼 AI는 일단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네네. 워낙 AI는 얘기할 게 많으니까 네네. 그죠? 그 전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아까 돌아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 내에서의 이 경쟁 구도가 되게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에 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거의 2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요즘에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삼성전자 살 바에 하이닉스 산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일단 투자 스타일인데요. 모멘텀을 계속 보는 쪽이면 사실 작년은 모멘텀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그런 업체들이 계속 갔거든요. 모멘텀 투자를 하는 쪽은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최근 트렌드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는데요. 요즘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거를 패시브 수급들이 상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비싸잖아요. 비싼데 MSCI나 뭐 FTSE 같은 이런 인덱스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또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ETF에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죠. ETF가 받아줘요. 그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갈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보면 지금 코스닥 상위 탑 10 중에서 반도체 주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HPSP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AI 트렌드가 좀 더 길게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사이클 봤듯이 바이오 사이클 봤듯이 결국 그러면 탑 10 안에 4대 종목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4대 종목 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HPSP,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런 애들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비싸요. 지금 밸류로 비싸거든요. 더 이 업체들이 탑 10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ETF, 액티브 ETF 설정 많죠. 뭐 이거 홍보 아니고 그죠? 그냥 그 코멘트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신한에서도 그 저기 반도체 소부장 나왔는데 전공정하고 후공정 또 따로 나왔는데요. 아, 따로?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시총 상위주들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밖에 없죠. 그런 수급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밸류로 지금 따지면 이 회사들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있는 월가 쪽에서 펀드 매니저가 신흥 그 이머징 쪽에서 ETF를 한다 그러면 그럼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담아야 돼요.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거기서 비중을 아무래도 메모리 쪽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하이닉스 쪽을 좀 더 비중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역발상한 투자도 괜찮아요. 의외로 작년에 인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 많이 났거든요. 인텔이 우리 계속 동네 바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가요. 지금 우리가 삼성 이야기 하잖아요. 삼성 지금 막, 그러니까 삼성을 제가 안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 상황이 그래요. 지금 파운드리도 안 되죠. 시스템 LSI도 안 되죠. 메모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는 핸드셋이나 가전 뭐 이런 세트인데 사실 세트를 보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것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있나요? 거의 프라이싱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왜 슬금슬금 오르냐?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지금 나쁘다고 한 것 중에 한 개만 잘 돼도 오히려 반등하는 거예요, 인텔처럼. 턴어라운드를 네, 기대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게 삼성을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모멘텀으로 뭐 따라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쌀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맞죠. 확실히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딱 이제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시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쵸. 뭐 어떻게 보면 정도는 있죠. 그런데 정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만 잘 지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 패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진짜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버시는 분들 보면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매번 버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이렇게 빠질 때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터지고요. 결국 자기 패턴이 왔을 때 가차없이 진짜 돈을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견딜 수 있는 멘탈과 어떻게 보면 원칙,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확 벌고 맞습니다. 내가 좀 자신 있지 않을 때는 확실히 쉬고 이런 분들이 맞아요. 꾸준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을 매번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아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하면 또 괜히 사고 싶고 또 누가 좋다더라 하면 또 괜히 또 사고 싶고 이런 게 또 사람 마음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살짝 시장에서 좀 발을 한 발 떼어 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관찰은 하지만 맞아요. 그 실제로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투자가 안 될 때 그 만화책 되게 많이 보세요. 실제 만화책 이렇게 쫙 꽂아놓고 요즘에 웹툰 많이 보시고요. 웹소설도 많이 보시고 저도 아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산가 분이 계신데 그분도 주식 안 될 때 맨날 웹소설 보고 계세요. 실제로 웹툰 관련주 그러면서 나 혼자만 레벨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DNC 미디어를 사서 수익 내기도 하시고요. 아, 진짜? 네, 머리 식히려고 봤는데 이거 되겠다, IP 좋다 그래서 뭐 그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미 다 프레싱 돼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네. 한창 그때 저도 그 웹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네. 주변에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었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글로벌로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거 좀 약간 말이 샜는데 그 DNC 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요즘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잖아요. 그 IP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세계 1등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고 2등이 카카오 그 페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시장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었어요. 그때 막 카카오 주가들이 날아갔었거든요.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다 지났습니다. 네,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처음에 몰라 뵀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요. 아, 네. 요즘에 흰머리가 나가지고, 이제 저도 세월을 못 이기니까 이렇게 염색했는데, 네. 제 본래 머리카락이 약간 색깔이 밝아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했는데, 이게 또 염색이 되니까 좀 더 밝아지더라고요. 더 네. 세련돼 보이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학생 이후로 제가 염색을 처음으로 했는데. 아, 진짜요? 네. 되게 오랜만에. 네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또 이렇게 세련되게 또 이렇게 치장을 하셨는데 네. 요즘 시장의 반도체도 점점 세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때문에. 네네. 이 흐름이 작년부터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챗GPT로 완전 AI 열풍이 불면서 그게 착착착착 계속 진화를 하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대표님께서도 작년부터 뭐 HBM도 그렇지만 온디바이스 AI 이런 AI와 관련돼서 또 반도체와 엮어서 또 우리에게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또 나눠주고 계시는데 올해에도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AI는 여전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도 좀 그런 뷰이신가요? 이런 산업이 없죠.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오히려 AI 쪽에 불신을 가지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안 좋게 보니까, 하나둘씩 이제 이렇게 AI 쪽에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AI라는 게 단순한 그냥 이벤트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넘어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 안티가 없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적으로 먹을 건 없죠. 그러니까 안티가 찬티로 바뀌면 그때 싸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AI를 안 믿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네, 주가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사실 믿겨지기가 힘든 게 안 써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상 좀 어렵기도 하고 처음 진입하기가 맞습니다. 되게 공부할 분야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게 안 믿겨지기보다도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챗 GPT 알아? 그럼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챗 GPT 사용률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3, 40위권 밖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외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주로 많이 쓰는 고관여층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런 디자인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전문 직구들 빼고. 그런데 거기서 생산성 개선이, 혁신이 엄청났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은 프라이싱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작년에는 이 AI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의 좀 발전 방향이 GPU가 막 핫했다가 그 다음에 HBM 막 핫했다가 온디바이스 AI 막 핫했다가 했는데 올해에는 AI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좀 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드웨어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나라니까. 사실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안 와닿죠. 그렇죠. 그런 모델들이 뭐 파운데이션 AI 모델이고 이게 뭐 어플리케이션 모델이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와닿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모바일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반도체 쪽에서 큰 변화라는 거는 기존의 범용이든 프로세서들이 다 주문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CPU, GPU라는 건 어떤 보드에도 딱 꽂으면 작동하죠. 네. 근데 모바일 시대에는 AP라는 게 대체를 했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주문형 메모리,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고 이걸 TSMC 같은 파운드리가 생산을 했죠. 그게 큰 변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서는 프로세서는 당연히 앞으로는 주문형으로 바꿀 거예요. A식으로 바뀔 거고, 중요한 거는 메모리도 A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같은 거는 주문형이에요.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GPU한테 딱 맞는 것들을 주문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처럼 뭐 범용이라서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요. 그리고 CR, 뭐 코스트 리덕션 같은 단가 인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를 주는 거고, 그게 SK하이닉스 주가에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퍼질 거예요. 지금은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거 보면 AP는 주문형인데
메모리는 다 범용이죠. LPDDR5 같은 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주문형으로 바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AI 때문에. AI라는 건 기본적으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종 집적 반도체가 돼야 돼요. 이종 집적 반도체가 되려면 얘들끼리에 서로 막 어떻게 보면 유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성.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기존에 단독주택 짓는 어떤 그런 건축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주상복합 구조 같은 것들. 밑에는 쇼핑몰이고 위에는 한쪽은 오피스고 한쪽은 호텔이고 이런 것들이 딱 2.5D 구조로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되려면 3D를 올려버려야 돼요. 프로세서 위에다가 메모리를 올려버리든지 이제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게 뭐 최근에 삼성이 이야기하는 세인트라는 그 기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설계 쪽에서 아키텍처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설계 쪽의 아키텍처가 x86 계열이죠. 우리 엔비디아 GPU라는 거는 x86 기반으로 해서 예전부터 쓰던 컴퓨팅 방식이죠. 그 시스크라는 방식을 이제 쓰는 건데, 지금은 이제 ARM이라는 업체가 왜 뜨냐면 이게 이제 점점 주문형 반도체로, AI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점점 늘어나면 결국 ARM의 IP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RM의 생태계가 커지면 여기 이제 설계 툴을 제공해주는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커넥티비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 IP를 하는 램버스 같은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공정적으로 보면 칩을 자르고 잘 붙이고 연결하고 구멍을 뚫고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뭐 TSV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TC 본딩 관련된 업체나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업체, 그리고 그게 제대로 얼라이먼트가 됐는지 검사하는 검사 기술들도 훨씬 고도화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딱 스탠다드화된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칩마다 다 맞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해당 제품에 맞게 맞춤화 해줄 수 있는 업체들, 서비스를 붙일 수 없는, 그러니까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면 뭐 리노홈 같은 업체들이 해당 칩마다 거기에 딱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얘들은 그런 업체들이 뜰 수밖에 없죠. 기존에는 반도체가 완전 범용, 네. 그러니까 규격화돼서 찍어내서 막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나 이 용도로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줘. 그렇죠. 하면서 계속 각 분야마다 나는 AI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하면서 각각의 용도, 크기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누가 얼마나 더 커스터마이징화해서 설계하고 그렇죠. 그를 토대로 생산을 하고 막 이어 붙이고 이런 걸 잘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즉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서 커스터마이징화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은 심플해요. 불편한 곳에 돈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전에 막 그게 전단지 가지고 막 전화하기 불편한데 이게 뭐 배민이라는 게 생기면서 다 이제 이게 앱으로 되고, 그리고 뭐 호텔 예약하는 게 되게 뭐 모텔 예약하는 게 힘들었는데 야놀자라는 그런 게 나와서, 그죠? 집 비는데 누가 와서 내 비는 사이에 써.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그러니까 불편한데 돈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AI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 약점이 뭐냐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해 주려면 결국 기존의 범용 반도체보다는 주문형 반도체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성비를 구현할 수 있고 어떤 그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효율적이라고 한들 요즘에는 ESG라는 트렌드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전기 소모를 줄일까? 에너지 사용을 줄일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대량 생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대에 잘 맞는 거는 정말 대량으로 값싸게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반도체도 기존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걸 또 네. 잘하는 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전자 치고 나갔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는 누가 이 회사한테 최적화해서 맞춰줄 수 있냐. 그걸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HBM이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든 그 모바일 디램이든 이런 것들이 다 하이닉스 쪽으로 수주가 오는 거죠. 그 뭐 프로세서 설계할 때는 대부분 일단은 TSMC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메모리, 빅테크 업체들이 메모리 쪽에 뭔가 주문형으로 할 때는 다 하이닉스 찾아가죠. 일 년간 고민하며 열심히 준비한 수빈쌤의 행복한 부자되기 투자학교 2014년 유망 산업과 저의 투자 노하우 가득 담았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완전히 돈 버는 게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누가 또 잘하느냐가 새로운 대장이 이제 탄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앞단에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국내 기준 막 설계 업체들이 막 논할 것 없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 분명 대장이 탄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설계단에서 대장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개인적으로 사실 들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현재로서 보면 그런 기대감들이 너무 과하게 밸류에이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보다는 좀 밸류 매력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하드웨어라고 해서 밸류 매력이 지금 높은 건 아니에요.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디자인 쪽이나 IP 업체들 투자할 거면 미국 업체가 나스닥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나 뭐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더 밸류는 지금 더 저는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또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확실히 그런 이슈 모멘텀에 빠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미증시는 좀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느낌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등하고 좀 식으면 얘네가 뒤늦게 좀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인 것 같은데, 이럴 바에 진짜 차라리 IP에 관심이 있다면은 좀 해외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저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본인의 뭐 포트에서 아주 일부를 투자해서 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자기 멘탈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쪽은 가치 투자하고 한쪽은 트레이딩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예. 그럼 대표님, 우리나라 기업 네. 중에 네네. 이런 맞춤형을 좀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나요? 아까 뭐 리노공업도 설명해 주셨는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리노공업이 사실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제일 수혜를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제일 잘할 것 같은 회사가 퀄컴이라서 그래요. 근데 퀄컴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퀄컴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는, 퀄컴 비즈니스하고 직결돼 있는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 리노공업이고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그 AP에 그 AI 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NPU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 CPU,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같은 데도 이제 NPU 블럭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칩 자체가 고성능 고단화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 구현하기 위해서는 헤테로지니어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칩렛 구조라는, 그러니까 이제 칩 다이를 다 이제 쪼개서 이렇게 2.5D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인터포저라든지 아니면 밑에 붙는 플립칩 BGA 같은 기판들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기존에 요만한 거를 쪼개서 딱딱딱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더 많은 널쩍하게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기판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플립칩 BGA 쪽에 하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도 수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칩들 주변에 그럼 수동 소자도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 소자가 좋아지면 수동 소자 스펙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대 수동 소자라고 하면 커패시터, 우리 MLCC라고 하는 거, 커패시터하고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항은 사실 워낙 이제 이게 만신이 박한 영역이고, 그래도 인덕터 쪽에 하이엔드하고 MLCC 그런 쪽은 좋아질 수 있는데, 삼성전기나 사막콘덴서 같은 업체들이 MLCC 쪽에 관련된 업체고, 인덕터 쪽은 아비코전자 같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난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퀄컴이 부각받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시장을 공부해봤을 때 퀄컴이 기대되는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또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런 AP, 두뇌 칩, 모바일 쪽에서 보면 애플이 압도적이에요.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A 바이오닉 칩이라는 게 그 짐 켈러라는 그 괴물 엔지니어가 설계해놓고 나간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쪽의 AP 대비해서 거의 2년 정도 앞서 있었어요. 성능이. 거의 2년 정도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퀄컴이 이 2년의 격차를 거의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애플 실리콘의 궤적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AP라는 거 안에서 보면 중요한 게 CPU하고 GPU하고 NPU들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애플도 처음에는 하나하나씩 내재화해 간 거예요. 처음에는 ARM이 제공해주는 CPU하고 GPU를 받아서 쓰다가 이런 것들을
거의 자기들이 그냥 내재화해버리고 그냥 그 암이 제공해주는 ISA라고 해서 그 이런 거의 언어만 갖다가 쓰는 구조로 간 거거든요. 그게 최적화 때문에 성능이 전성비가 막 좋아지고 M1이라는 칩, M2라는 칩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런 것들 애플의 궤적을 따라갔던 업체가 퀄컴이에요. 퀄컴이 제일 먼저 내재화한 게 뭐냐면 GPU부터 내재화를 했어요. 그래서 엑시노스하고 퀄컴 스냅드래곤이 격차가 쫙 벌어지게 된 게 GPU 때문이거든요. 삼성은 이제 암이 제공해주는 말리라는 GPU를 계속 썼어요. 말리라는 걸 썼는데 퀄컴은 그 크레이트라는 걸 자체 GPU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AMD가 옛날에는 모바일 GPU 팀을 운영을 했는데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걸 통으로 들고 와서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아드레노라는 그거였고요. 아드레노라는 GPU를 내재화하면서 이제 한번 레벨업 한 거고, 이번에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이제 노트북 PC용 칩이 나왔어요. 이게 기존에 애플 M2하고 거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CPU를 기존에는 ARM 거를 받아서 썼잖아요. 이번에 오라이온이라는 CPU를 자체 내재화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내재화했냐면 애플에서 A-바이오닉 칩 설계하던 인력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게 누비아라는 CPU 회사거든요. 거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오라이온 CPU라는 걸 커스텀하고 기존에는 아드레노라는 GPU를 커스텀하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서 그 기존의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연합군 진영하고 애플 제국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애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든 아이패드를 쓰든 맥 PC를 쓰든 다 연결이 돼. 에어드롭으로 막 데이터도 쉽게 주고받고 막 마치 하나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OS 쓰다가 윈도우 OS 쓰다가 이게 호환이 잘 안 돼요. 막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 쓰면 좋아 이런 거 있었는데 스냅드래곤이 심리스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제공을 했는데요. 심리스. 그러니까 기존에 스냅드래곤 칩을 쓰면, 그러니까 이게 OS가 어떤 게 됐든 안드로이드 OS든 아니면 윈도우 OS든 뭐 심지어 파이어폭스든 뭐 리눅스든 우리의 칩을 쓰면 이게 애플 에어드롭 쓰듯이 다 이렇게 연결이 호환이 되게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심리스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에서 그만한 경쟁이 이게 사실 온 디바이스 AI의 가장 핵심 그 개념이 결국 각 디바이스에 AI 칩을 심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을 쓰면서 내 정보를 기반으로 한 AI 비서를 그렇죠. 계속 제공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 그렇죠. 더 나가서 뭐 로봇, 메타버스 디바이스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건데. 연결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정보를 이 디바이스를 쓸 때마다 다 수집하면서 서로 연동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좀 잘하고 있는 게 스냅드래곤 그렇죠. 퀄컴인 거네요. 다른 칩셋 쪽은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AI 쓸 때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AI BS를 쓰면서 얘를 내가 냉장고에도 소환했다가 TV에도 소환했다가 내 스마트폰에 소환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애플이 제일 유리한 거고요. OS부터 뭐 AP부터 모든 생태계 시스템을 다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연합군 쪽에서는 그래도 구글하고 퀄컴 정도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퀄컴을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면서 야 이거 인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끼가 뚜렷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 AI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요. 하드웨어 가지고만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엔비디아의 칩을 못 넘냐면 결국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못 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왜 AMD가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냐면 쿠다 엔진을 넘어올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RCM이라는 그 ROCM인가? 하여튼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 6번째 버전을 공개했는데 그거랑 이제 힙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컴파일에 대한 그 지원, 그 프로그래밍이 되게 괜찮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쿠다에서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왔을 때 컴파일 전환율이 95%가 된다. 이게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칩 하나 팔고 이 땡이 아니에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그냥 내가 장비 팔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최적화해주고 세팅해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하려면 고급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거든요. 그 고급 엔지니어링은 그 경력 있는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여기 고객사한테 필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제2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게 커스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AI 쪽에서 소부장 밸류체인을 보려면 얘가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대표님 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에 CS 2024가 시작되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 되게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께서 이 CS 2024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IT 관련 행사잖아요. 지금 행사가 있기 전에는 이번에 가장 메인 테마는 AI일 것이다. 각 막 나와서 연설하는 CEO들이 다 AI 얘기한다 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애초에 지금 막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도 이번 CS 2024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AI라고 보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밸류 체인이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P&D 네 가지 요소에다가 AI가 컨버전스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네. 말씀하셨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게 AI 때문에 다 바뀌어요. 근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디바이스의 변화죠. 기존에 이제 우리 디바이스가 온 디바이스 AI로 바뀌는 거죠. AI 때문에. 그리고 AI 때문에 콘텐츠 생산 행태도 바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제작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저도 PPT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챗GPT, GPT-4를 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 생성이나 달리 같은 것들이 유용해요. 그리고 막 PPT 만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이게 콘텐츠 생산 행태도 바뀔 거예요. 점점 더 바뀔 거고. 그리고 이 AI에 맞는 플랫폼이 또 이제 뜰 건데 그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일 유력한 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제일 유력하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AI가 되려면 지금은 지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 스마트폰을 3G 통신을 가지고 써요. 그런데 유튜브를 봐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저화질과 아니면 귀찮으면 다운받아서 보죠. 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OTT를 자주 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G가 LTE 되면서 완전 해결이 돼버렸거든요. 맞죠. 고해상도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AI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 네트워크 환경이 AI를 구현하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그리고 AI를 올린 디바이스가 작동하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불편한데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편해요. 그럼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겠죠. 뭐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걸 연결했었는데 이제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같은 통신을 가지고 막 커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분명히 또 어떤 업체들이 나올 거고. 저는 그 관점은 위성통신으로 좀 보고 있고. 네, 맞습니다. 결국 6G로 가는 건데 네. 그럼 그 6G에서 누가 어떤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느냐. 헤게모니 쥐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6G가 되면 굉장히 고주파 통신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기지국가 위성 통신 그리고 위성끼리의 통신 그쵸. 서로 부딪히면 안 되죠. 네, 서로 또 네트워크 어떻게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서로 또 한 개 통신 그 저궤도 위성 안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도 묶어 놓으면 또 간섭, 차폐 이런 것들, 발열 이런 것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에서도 막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CES에서 3년, 4년 뒤에 어떤 상황들을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보면 CES에서 보면 와 너무 이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3년, 4년 뒤에 보면 다 거의 대부분 현실화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볼 수 있는데 이번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AI 쪽에서 그런 핵심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디바이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빌리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이 컴퓨터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자동차가 컴퓨터로 바뀌는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누가 OS, 글로벌 스탠다드를 누가 장악하느냐 OS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리고 그 OS에 맞는 칩셋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이 하드웨어 생태계를 누가 꾸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OS부터 누가 메인이 될지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그거는 힌트들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OS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자동차의 인지 판단 제어라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올리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지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네. 무서운 기업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누가 또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늙어가잖아요. 네. 사실 로봇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게 우리 그 뭐 옛날에 뭐 이게 약간 또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토마스 모어에 보면 유토피아라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유토피아에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만 의무 노동을 하면 나머지는 모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빈부의 격차도 없고 그 계급도 없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6시간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를 향유할 수 있는 데는 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같은 그 유럽 사람끼리의 노예 제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노예를 같은 동등한 걸로 봐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네. 파괴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나 이런 거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대신 누군가 험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유토피아 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노예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예를 지금은 로봇으로 치환하면 AI 로봇을 치환하면 그렇죠.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나와주셨을 때 그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노동이 없어질 네네. 거다. 맞아요. 노동의 종말, 제레미 레프킨의 노동의 종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늙어가요. 점점 더 많이 늙어가죠. 늙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AI와 디바이스 이런 쪽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진짜 우리가 이 AI 하나만 놓고 깊게 파더라도 굉장히 뭐 말씀하셨던 디바이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 외에 뭐 다수의 업체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투자 기회들이 참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인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있잖아요. 저 두개골 뼈가 기존 인류하고 좀 다르대요. 이 뼈가요? 네, 뼈가 좀 다르대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하도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니까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뒤통수 뼈가 좀 더 두껍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이전에 태어난 인류하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나오는 인류하고 그게 좀 다르대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앓고 있는 게 저도 그렇고 거북목 증상. 거북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근데 AI가 바꾸는 건 훨씬 더 광범위하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프라라는 걸 우리가 당연한 듯이 물과 공기처럼 쓰는 인프라라는 게 인류가 생기고 나서 전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게 쓰는 게 통신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게 쓰는 게 AI라는 게 생긴다 그러면 전기, 통신, AI. 그럼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날에 저 호모사피엔스부터 계속 어떠한 특이 기술적인 발달에 따라서 인류가 막 진화해 왔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인체에 또 새로운 변화가 또 나타났고 여기에 또 AI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진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 AI로 인한 이 인류의 진화가 과연 진화일까? 퇴화가 아닐까? 그런 좀 우려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네, 뭐 인류가 잘 슬기롭게 그렇죠. 대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잘 쓰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건데 또 인류의 이기심을 또 어떻게 이게 통제해야 될지 결국 ESG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합의했는데 또 트럼프 나온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또 한간에는 지금 현재 시점만 바라보면 AI로 인해서 시장에서 워낙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디바이스 분야인데 지금 특히나 이 디바이스 분야의 차세대 모델 그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게 그 가우스 출시 이후로 한 차례 좀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기대감을 줄 수 있으면 주가가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나온 게 이만큼이면 이제 실망을 빠지겠죠. 맞죠. 네. 그럼 그 정도의 기술적 레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는 이제 애플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업체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갑자기 D램을 많이 써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된다. 뭐 기존에 만약에 100이라는 걸 썼는데 150까지 써야 된다. 그렇게 오면 이건 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델 자체가 굉장히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업체들이. 근데 지금 보면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23하고 D램 채팅량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늬만 AI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재밌네 요 정도일 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뭔가 막 할 수 있는 뭐 킬러 어플이 나오려면 누군가 이제 그런 배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 막 그 통신이 막 이제 발달되면서 휴대폰은 당연히 이제 카메라를 쓰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빠른 속도로 고해상도로 갔잖아요. 통신 속도가 개선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카메라의 진화 속도가 통신 기술의 어떤 그걸 볼 수 있듯이 AI의 진화 발전 속도는 D램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갑자기 뭐 8기가 쓰다 갑자기 12기가 쓰네? 이런 걸 이제 약간의 선행지표 느낌으로 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모델 구글 제미나이인데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온디바이스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Q도 늘어나고요. 중요한 건 P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법령에서 주문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고부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하는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메모리는 법령이라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삼성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증시의 또 레벨업도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AI 혁명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주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떤 돋보이는 조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대한민국의 AI 혁명에서 주연이 되려면 삼성 파운드리가 잘해야 돼요. 결국 또 그렇게 가네요. 맞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에서 TSMC의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이거를 대체한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그 골드러시에서 진짜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참 기업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려나. 삼성 힘내라. 뭐 어떻게 응원봉을 들고 흔들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삼성 안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제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삼성 안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못하고 있는 거니까 못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나쁜 맞죠, 전문가예요. 맞죠. 그게. 예. 그러니까 현실에 너가 이 정도 성적표 받았으니까 더 잘해라. 맞아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화를 해야죠. 그걸 하고 이제 여기서 뭐 문제점들을 이제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그런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비난보다는 좀 적절한 비판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참 근데 또 투자자 관점으로서는 사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확실히 일단 스마트폰부터 AI 도입이 좀 확실시 눈에 보인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물론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는 물음표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정해져 있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실제로 온디바이스 AI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스마트폰용보다는 PC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용으로 하려면 매개 변수를 지금 한 18억 개에서 한 70억 개가 맥스거든요. 근데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스마트폰에 돌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배터리가 2시간 안 가요. 근데 PC는 유선이잖아요. 그리고 발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초거대 언어 모델 LLM하고 SLM 스몰 랭귀지 모델하고 딱 요 기점이 매개 변수 300억 개거든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200억 개 한 뭐 300억 개 언저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PC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로컬로. 근데 스마트폰으로는 아직까지 배터리 기술이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마다 다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거죠. 이게 비전 프로 처음에 그 시연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조 배터리. 이거를 요건 쓰고 예쁜데 있는데 여기 줄 하나가 이렇게 맞아요. 길게 달려 있고 맞아요. 여기 허리에 배터리 딱 차야 돼, 있고
뭐 탄피처럼 탄창처럼 이렇게. 배터리 하나씩 교체하고. 실제로 로봇은 이게 등에 그 배터리 백팩 메고 있는 로봇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어쩔 수 없죠. 네.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 반도체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것도 나중에는 좀 좋아요. 부각될 수 있을 부각될 것 수밖에 같고. 없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 때문에 오버슈팅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로봇이라든지 로봇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뭔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늘 떠다니는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고용량의 고밀도의 배터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기술이고 좋은 기업인데 좋은 가격이냐 이걸 제가 항상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네. 뭐 아까 그래도 스마트폰보다는 PC 쪽에서의 네. AI 도입이 좀 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네네. 누가 좀 대표적인 수혜 주자가 될까요? 아무래도 칩 업체들을 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PC 쪽에서도 저는 퀄컴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굉장히 중요한 칩이에요. 그게 윈도우 OS용인데 굉장히 거의 M2에 못지않는 성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기존에는 PC용은 대부분 X86 아키텍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ARM 아키텍처예요.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 이게 온 디바이스 AI로 얼마나 효율적이지, 전성비를 구현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24년 한 해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래도 AI에 있어서 주식시장 내에 좀 핫한 트렌드는 온디바이스 AI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서버 쪽 AI가 성장이 둔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쪽도 계속 좋을 거고요. 주가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거지 여기도 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사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확 터지면서 주식시장도 한번 흥분했던 게 있었다면은 올해에는 조금 차분해지는 대신에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서버 관련 뭐 HBM 시장도 그렇고 양축으로 조금씩 같이 좀 잘 되는 이런 흐름을 좀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게 업황하고 주가 사이클이 완전 다르잖아요. 맞죠. 사실 그 서버 HBM 같은 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실체가 좀 약하죠. 아직까진 물음표죠. 네, 아직까지 물음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관심이 여기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뭐 산업 전문가가 되려고 이거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 기준 처음에는 HBM이 확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떠오르면서 HBM이 살짝 주춤하는 상황에 얘가 확 타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 제가 봐도 HBM은 느낌표인데 온디바이스 AI는 물음표더라. 근데 물음표가 하나 더 생기는 시점이 나올 건데 이랬을 때 축 한번 기대감이 꺼지는 상황 속에 반대로 또 HBM이 수급적인 요인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AI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저는 이제 올 상반기는 시장 좋다고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쪽은 하반기는 안 좋게 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반기에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 그 예측이 맞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하반기가 확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크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면 AI 트렌드라는 게 이게 몇 년 안에 끝나겠어요? 그렇죠. CPND라는 네 가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완전히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기존에 없던 걸 새롭게 다 만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전기나 통신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다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기본 인프라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MP3가 플레이 같은 거 다 케이블 꽂아서 쓰다가 이게는 지금은 이제 이어폰이나 막 이제 시계도 다 통신이 되는 거고 초연결이 된 거고요. 이제 AI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겠죠.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AI를 일상화처럼 네. 쓰는 날이 온다면은 네.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독점 기업을 잡아야겠죠. 그럼 거기서 누가 아마존이냐, 누가 구글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AI 분야에서 그 부분이 참 힘든 게 네. 이미 공룡급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지금 AI를 누가 주도하고 있죠? 오픈 AI잖아요. 네.
오픈 AI는 원래 벤처 기업이었어요. 한 1년 전만 해도 누가 오픈 AI를 알았어요? 몰랐죠. 저도 그 반도체 책 쓰면서 오픈 AI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냥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비영리 법인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도 진짜 실제로 데이터도 없었고. 샘 알트만 누가 네, 알았어요? 샘 알트먼은 누군지 몰랐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와요. 아, 또 그런 개념으로 네.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럼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온다니까요. 다음은 누굴까요? 그렇죠. 계속 찾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 모시고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도 정말 편하게 또 자유롭게 얘기 나눠봤는데 확실히 제가 또 공부한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도 많았어서 더 흥미롭게 오늘 이 시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소감도 궁금한데요.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아닌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꾸준히 이제 저희 영상을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면 이제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변수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게 엑셀레이터를 붕 밟았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네, 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오면 항상 용기 내세요.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하는데 조금 톤다운 하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초반에 이제 작년 말부터 너무 달리는 느낌이 나서 이게 시장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혹시나 뭐 레버리지를 좀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조금 좀 관리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또 기회는 와요. 또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냥 엑셀만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 납니다. 그러면. 네. 계속 200km 밟으면 죽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엑셀에서 일단 브레이크는 안 밟더라도 네, 맞습니다. 이게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야 떼주는 되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다시 또 한번 앞길이 팍 뚫리면 엑셀 또 시원하게 밟아줘야 밟고. 되고 네. 맞습니다. 그 패턴에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맞아요. 내가 팍 밟아야 될 때. 네.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 그렇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살짝 발을 좀 떼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하나씩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또 2024년 또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네, 그러면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새해 인사 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